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단편의 탈무드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해요. 짧은 이야기 속에 많은 교훈이 담겨 있어서 여러분들이 잠드시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방울새와 박쥐. 한 농부가 나무를 하기 위해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방울새의 노랫소리를 듣고는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방울새를 잡아다가 자기 집 새장에 가두었습니다. 방울새는 농부의 집에서 살게 된 다음부터 낮에는 한 번도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방울새가 왜 밤에만 노래를 하는 걸까? 낮에는 통 울지 않다가 밤만 되면 노래를 부르다니. 농부는 아무리 생각해도 방울새가 밤에만 우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다시 밤이 되었습니다. 방울새는 밤이 깊어지자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밤하늘을 날던 박쥐가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듣고 방울새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가만히 방울새의 노래를 듣고 있던 박쥐는 방울새가 노래를 그치자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어째서 당신은 낮 동안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있다가 밤이 되면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자 방울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밤에만 노래를 부르는 까닭은 낮 동안에 울다가 이렇게 붙잡히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나도 좀 현명해진 셈이지요. 방울새의 이야기를 다 들은 박쥐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조심하기 위해 낮에는 침묵을 지키다가 밤에만 노래를 부른다는 건가요?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조심하는 것이 너무 늦었군요.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농부에게 붙잡히기 전에 진작 그런 생각을 했어야지요. 참나무와 제우스. 어느 숲속에 참나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참나무들은 무리를 지어서 곧고 바르게 잘 자랐습니다. 참나무들은 단단하고 굵기 때문에 사람들은 참나무를 베어다가 여러 가지 용도로 썼습니다. 사람들은 가구를 만들 제목이 필요할 때마다 참나무들이 사는 숲속으로 와서 참나무들을 베어갔습니다. 아, 또 한 친구가 사람들에게 잘렸구나. 참나무들은 사람들이 나무를 자르는 모습을 보면서 몹시 슬퍼했습니다. 사람들의 도끼는 참나무의 몸을 무지막지하게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참나무들은 도끼를 미워하면서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저 도끼만 없다면 우리가 쉽게 쓰러지지 않을 텐데. 왜 사람들은 다른 나무는 놔두고 우리만 괴롭히는 걸까? 참나무들은 도끼의 횡포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처지가 몹시 슬펐습니다. 마침내 참나무들은 제우스 신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마구 우리를 베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잘려져 나가기 위해 살고 있는 셈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참나무들은 다른 어떤 나무들보다 끔찍한 도끼질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제우스 신은 참나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들은 다른 누구를 탓할 것이 없다. 스스로를 탓해야 할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만약 자네들이 나뭇가지를 주지 않아서 도끼자루를 만들 수 없었다면 도끼가 어떻게 자네들을 잘랐겠느냐? 더구나 자네들이 목수의 일이나 농사를 짓는 일에 그렇게 소용이 되지 않았다면 왜 도끼가 자네들을 토막냈겠느냐? 농부의 생명을 구한 독수리. 독수리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길을 가다가 독수리를 발견했습니다. 농부는 새들의 왕 독수리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쌍한 녀석, 내가 풀어줄 테니 기다리거라. 마음씨 착한 농부는 그물에서 독수리를 풀어주었습니다. 농부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하늘로 날아가게 된 독수리는 무척 기뻤습니다. 독수리는 자신을 풀어준 농부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독수리는 담벼락에 기대어 앉아있는 농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담벼락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이 금이 가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담벼락이 곧 무너질 듯 몹시 위태롭다는 사실을 농부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농부님, 위험해. 독수리는 재빨리 농부가 앉아있는 곳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발톱으로 농부가 쓰고 있던 모자를 낚아챘습니다. 내 모자. 농부는 독수리가 모자를 낚아채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농부는 독수리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독수리야, 내 모자를 돌려줘. 독수리는 담벼락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농부의 모자를 떨어뜨렸습니다. 농부는 그 독수리가 얼마 전에 자신이 구해준 독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독수리로군. 농부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모자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앉아있던 곳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자기가 조금 전까지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에 담벼락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로소 농부는 그 독수리가 은혜를 갚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몹시 고마워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바보. 양치기가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는 늑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란 양치기는 양떼를 한자리에 불러모은 뒤 늑대의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그러나 늑대는 단 한 마리뿐이었으며 이상하게도 양떼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양치기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참 이상한 늑대로군. 하지만 언제 덤벼들지 모르니까 잘 감시하는 게 좋겠어. 날이 저물자 양치기는 양떼를 몰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늑대는 여전히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양치기는 양떼를 몰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양치기는 또 같은 장소를 어슬렁거리고 있는 늑대를 발견했습니다. 그 늑대는 양떼에게 더 가까이 오거나 멀어지는 법도 없이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양떼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양떼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거나 사나운 눈빛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양치기는 다른 풀밭으로 양떼를 몰고 나갔지만 여전히 그 늑대는 양떼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이제는 양들도 늑대에게 익숙해져 늑대가 곁에 있든 없든 아랑곳하지 않고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양치기도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늑대는 날마다 양떼의 주위를 어슬렁거렸지만 아무런 말썽도 피우지 않고 조용히 양떼를 따라다닐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양치기는 사람 한 명 다니지 않는 외로운 들판에서 다정한 친구를 사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늑대를 양치기 개라도 되는 것처럼 여겼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양치기에게 갑자기 마을로 내려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늑대는 평소처럼 양떼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양치기는 이 광경을 보았지만 별로 걱정하지 않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양치기의 모습이 사라지자마자 늑대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늑대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양떼에게 달려들어서 모조리 잡아먹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다시 풀밭으로 돌아온 양치기는 양떼가 모두 사라지고 늑대 또한 모습을 감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양치기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늑대를 양떼와 같이 놓아둘 생각을 했을까? 조개를 삼킨 개. 달걀을 무척 좋아하는 개가 있었습니다. 그 개는 몰래 달걀을 훔쳐먹는 것을 좋아했답니다. 개는 닭장 주위를 어슬렁거리다가 암탉이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달걀을 깨뜨리지도 않고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리곤 했습니다. 암탉은 그럴 때마다 몹시 속이 상했지만 개와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개는 평소처럼 달걀을 훔쳐먹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조심해요. 개가 나타났어요. 수탉이 곁에 있는 암탉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개는 일부러 딴청을 부리면서 닭장 주위를 서성거렸습니다. 암탉은 달걀을 지키기 위해 절대로 둥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수탉도 부리부리한 눈을 커다랗게 뜨고 계속 개의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회를 엿보던 개는 마침내 풀이 죽어서 닭장 곁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닭장 바닥으로 하얗고 둥근 물건이 대구르르 굴러왔습니다. 오, 달걀이다. 암탉의 둥지에서 달걀이 굴러 떨어졌다고 생각한 개는 그것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쩍 벌려서 단숨에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먹자마자 뱃속이 콱 막히면서 무엇인가 딱딱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달걀이 아니잖아. 개가 삼킨 것은 달걀이 아니라 둥근 모양의 하얀 조개였던 것입니다. 개는 뒤늦게 잘못 먹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개는 성급하게 아무 것이나 삼킨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크고 딱딱한 조개가 뱃속에 들어간 개는 더 이상 다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그만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개는 가슴을 치면서 한탄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야. 둥근 것이라면 모두 다 달걀인 줄 알다니. 농부와 뱀. 한 농부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농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무척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귀여운 농부의 아들은 풀밭에 앉아서 놀다가 뱀이 기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뱀을 처음 본 농부의 아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 뱀의 꼬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뱀은 농부의 아들이 꼬리를 잡아당기자 깜짝 놀라서 농부의 아들을 이로 꽉 깨물고는 재빨리 도망쳤고, 농부의 아들은 그 자리에서 뱀의 독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던 농부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농부는 죽은 아들을 안고 울다가 아들의 팔에 뱀의 이빨 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뱀에게 물린 자국이잖아. 사악한 뱀 같으니 잡히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농부는 도끼를 집어들고 아들을 물어 죽인 뱀을 잡기 위해 돌아다녔습니다. 뱀 구멍을 발견한 농부는 근처에 숨어서 뱀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뱀이 구멍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을 때 농부는 온 힘을 다해서 도끼를 내려쳤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그만 뱀을 놓쳐버리고 그 대신 근처에 있던 바위를 두 동강 내고 말았습니다. 실수한 농부는 뱀이 양심을 품고 자신을 해치지 않을까 해서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뱀을 달래보려고 했습니다. 이봐, 내가 꼭 자네를 공격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그저 한번 화풀이해 보았던 거야. 그러나 뱀은 잔뜩 웅크린 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는 없을 거예요. 나는 당신이 두동강 낸 바위를 보면 소림이 끼칠 것이고, 당신은 아들의 무덤을 볼 때마다 분노를 느낄 테니까요. 하얀 고양이와 아프로디테. 하얀 털을 가진 귀여운 고양이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하얀 고양이는 들쥐나 다람쥐처럼 작은 짐승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았습니다. 하얀 고양이는 물을 마시기 위해 샘물이 있는 곳으로 가다가 우연히 잘생긴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얀 고양이는 그만 젊은 청년의 모습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하얀 고양이는 그 청년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청년과 같이 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게 된 하얀 고양이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찾아갔습니다. 아프로디테님, 그 청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고양이에서 아름다운 처녀로 만들어주세요. 제발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여신은 하얀 고양이의 정성에 감동해서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얀 고양이는 아름다운 처녀로 변했습니다. 아름다운 처녀로 변신한 하얀 고양이는 그 청년의 사랑을 얻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얀 고양이는 그 청년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이 모두 끝나자 두 사람은 신방으로 갔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사람의 몸으로 변한 하얀 고양이가 본성까지 변했는지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두 사람이 쉬고 있는 신방에 쥐 한 마리를 풀어 놓았습니다. 하얀 고양이는 자신이 사람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고는 그 쥐를 잡아먹기 위해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여신은 하얀 고양이를 이전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처녀로 변신했던 하얀 고양이는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고양이의 몸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부자와 가죽장이. 어느 마을에 아주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날마다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정원에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꽃과 나무들을 심었답니다. 그런데 부자의 집 근처에 가죽 일을 하는 사람이 새로 이사 왔습니다. 가죽 일을 하는 사람의 집에서는 부자의 집과는 달리 날마다 동물들의 배설물과 피냄새 그리고 가죽을 손질하는 냄새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나자 부자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야? 정말 지독하구나. 향기로운 냄새만 맡고 살던 부자는 고약한 냄새 때문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옆집에 있는 가죽장이를 멀리 쫓아내는 게 좋겠소. 부자는 가죽장이를 불러서 당장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가난한 가죽장이는 허리를 굽신거리며 곧 이사를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가죽장이는 여전히 자기 일에만 열중할 뿐이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가죽장이에게 이사를 가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죽장이는 곧 간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이사를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부자는 가죽 냄새에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죽장이에게 이사를 가라고 못살게 굴지 않게 되었답니다. 신상을 지고 가는 당나귀. 어느 날 당나귀는 등에 신의 조각상을 짊어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등에 진 물건이 무엇인지 알 턱이 없는 당나귀는 짐이 너무 무겁다고 불평할 뿐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당나귀와 나귀 몰입꾼은 어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마을 사람들이 신상을 보고는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신상 앞에 엎드리면서 절을 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절을 하다니. 어리석은 당나귀는 영문을 모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에 당나귀를 구박만 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공손한 태도로 길을 비키면서 절을 올리자 당나귀는 차츰 그 일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절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분이 우쭐해진 당나귀는 자신이 무슨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찮은 나귀 몰입꾼에게 시달리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당나귀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귀 몰입꾼이 끌어당겨도 반항하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속셈을 알아차린 나귀 몰입꾼이 당나귀의 엉덩이에 채찍질을 하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너는 사람들이 너를 받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내가 등에 짊어지고 있는 신상께 경배를 드리는 거지. 여우와 나무꾼. 숲속에서 여우가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치던 여우는 나무꾼을 발견했습니다. 여우는 서둘러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무꾼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전 지금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어요. 부디 저를 숨겨주세요. 여우가 애처로운 눈빛으로 나무꾼에게 사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단에 들어가 있거라. 여우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웠던 나무꾼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여우는 나무꾼이 모아놓은 나무단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잠시 후에 사냥꾼이 나타났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서 도망치는 여우를 보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나무꾼은 손으로 여우가 숨어있는 나무단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사냥꾼은 나무꾼의 손짓이 무슨 뜻인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 녀석이 어딜 갔지? 사냥꾼은 나무꾼의 말을 그대로 믿고는 여우를 찾기 위해 다시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냥꾼이 사라진 후에 여우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나무단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나무꾼의 곁을 지나 숲속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것을 본 나무꾼이 큰 소리로 여우를 나무랐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여우로군. 자기 목숨을 구해주었는데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가다니. 그러자 여우가 돌아서면서 점잖게 말했습니다. 은혜도 모른다고요? 천만에요. 만약 당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했더라면 나는 기꺼이 당신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을 겁니다. 여우의 말을 듣고 나무꾼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답니다. 사냥개와 산토끼. 사냥에 처음 나서는 젊은 사냥개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냥하는 훈련을 받기는 했지만 실제로 경험이 없었던 사냥개는 몹시 서툴렀습니다. 젊은 사냥개는 열심히 사냥감을 뒤쫓았습니다. 다른 개들에게 뒤지는 것이 싫어서 하루 종일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젊은 개는 단 한 마리의 동물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느 사이에 날이 저물고 사냥터에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면 사냥도 못하는 개라고 다들 나를 놀릴 거야. 젊은 사냥개는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척 싫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다른 사냥개들이 놀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냥개는 마지막 힘을 다해 덤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냥개는 운 좋게도 덤불 속에 납작 엎드린 채 숨어있던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사냥개는 토끼를 잡은 것이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사냥개는 그토록 힘들게 잡은 토끼를 금방 죽여버리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사냥개는 무서워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토끼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 발로 누른 채 툭툭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로 살짝 물었다가 다시 토끼의 상처를 혀로 핥아주었습니다. 사냥개가 장난을 치는 동안 토끼는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한참이나 그렇게 시달림을 당한 토끼는 지칠 대로 지쳐서 사냥개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를 불어서 죽이거나 혀로 상처를 핥아주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그래야 당신이 나의 적인지 친구인지
구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에 빠진 사자와 농부. 어느 농가에 아름다운 딸을 가진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처의 숲에서 살고 있던 사자는 농부의 딸을 보고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날마다 농가 근처에서 농부의 아름다운 딸을 훔쳐보던 사자는 드디어 용기를 냈습니다. 농부를 찾아가서 딸을 달라고 간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농부를 찾아간 사자는 정중한 태도로 청혼했습니다. 되게 따님을 사랑합니다. 따님을 이대로 주신다면 행복하게 해줄 것을 사자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사자의 말을 들은 농부는 커다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기 딸을 사나운 맹수에게 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자의 청혼을 그 자리에서 거절한다면 사자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자가 대답을 재촉했습니다. 농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자네처럼 용맹한 사자라면 내 사윗감으로 나무랄 데가 없네. 하지만 내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네. 그게 뭐죠? 말씀만 하십시오. 내 딸은 자네의 이빨과 발톱을 두려워한다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뽑아버렸으면 좋겠네. 사자는 농부의 딸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자는 집으로 돌아와서 비장한 각오로 자기의 이빨과 발톱을 모조리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농부의 딸을 데려가기 위해 다시 농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이빨과 발톱이 빠진 사자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사자를 내쫓았습니다. 고약한 녀석, 사자 주제에 감히 내 딸을 넘보다니 썩 물러가지 못해. 개와 수탉의 동맹. 한 마을에서 자란 개와 수탉이 있었습니다. 개와 수탉은 서로 사이좋은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가 수탉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편안하게 지냈어. 하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일들도 많이 있을 거야. 그러니 우리 세상 구경을 떠나는 게 어떨까? 그러자 수탉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좋은 생각을 했네. 우리 둘이 힘을 모으면 길을 가는 것도 힘들지 않을 거야. 개와 수탉은 당장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한참 길을 가다 보니까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수탉은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잠자리를 마련했고, 개는 나무 밑에 있는 움푹 팬 구멍에서 잠을 잤습니다. 마침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알리는 버릇이 있는 수탉은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날이 밝고 있구나. 아침이 왔다고 알려주어야지.
수탉은 우렁찬 목소리로 꽃기요 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늑대가 울음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재빨리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온 늑대는 나무 위에 앉아있는 수탉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수탉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궁리한 끝에 늑대는 상냥한 목소리로 수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게 수탉, 자네는 어쩌면 그렇게 훌륭한 목소리를 가졌는가? 어디 한번 땅으로 내려와 보게. 그토록 훌륭한 목소리를 가진 자네의 모습을 가까운 곳에서 보고 싶네. 그러자 수탉은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나무 밑에서 자는 문지기를 깨우세요. 그래야 내가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늑대는 문지기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빨리 수탉을 유인해서 잡아먹겠다는 욕심으로 나무 밑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미 잠에서 깨어있던 개는 다가오는 늑대를 얼른 쫓아버렸답니다. 속임수. 어느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하루 먹을 음식조차 간신히 구할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거나 마을 사람들이 갖다 주는 음식을 얻어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아무 데서나 자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몸이 허약하고 항상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은 병이 났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병은 나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은커녕 끼니도 제대로 때울 수 없었기 때문에 병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아테나 여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비로운 아테나 여신이여, 저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신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황소 100마리를 바치겠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은 신들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과연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신들은 그의 병을 낫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몸이 되도록 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그 사람에게 제물로 바칠 100마리의 황소가 있을 턱이 없었습니다. 머리를 짜낸 그 사람은 촌농으로 100마리의 황소를 만들어서 제단에 바쳤습니다.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자 신들은 몹시 화가 나서 벌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들은 그 사람의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바닷가로 나가면 은화 1000냥을 얻게 될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몹시 기뻐하면서 새벽에 바닷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한 입의 은화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나운 해적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해적들은 그를 붙잡아서 배에 실었습니다. 해적들은 다른 나라로 가서 은화 1,000냥을 받고 그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렸답니다. 나그네와 헤르메스. 나그네가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나그네가 가는 길은 무척 고되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는 출발하기도 전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길을 가다가 병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지? 게다가 산길에서 강도를 만나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 나그네는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자꾸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헤르메스 신에게 기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헤르메스 신이여, 저는 이번에 길고도 위험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이번 여행을 무사히 마치게 되면 여행 중에 얻는 것은 무엇이든지 절반으로 나누어서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부디 이번 여행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는 기도를 마치고 길을 떠났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기도 덕분인지 여행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그네는 들길을 걷다가 커다란 자루를 발견했습니다. 나그네는 얼른 그 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혹시 돈이 든 자루가 아닐까? 나그네는 서둘러 자루를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땅콩, 아몬드, 대추야자. 돈이라도 들어있을 줄 알고 좋아했잖아. 마침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픈데 잘 됐다. 여기에서 잠시 쉬었다가 길을 떠나자. 마침 배가 고팠던 나그네는 허겁지겁 자루 속에 들어있는 열매들을 꺼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열매를 먹고 나자 나그네는 자신이 무엇인가 빠뜨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 헤르메스 신에게 절반을 바치기로 약속했었지. 갑자기 헤르메스 신과의 약속이 생각난 나그네는 자기가 먹다 버린 땅콩, 아몬드의 껍질과 대추 야자의 씨를 부지런히 모아서 제단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헤르메스 신이여, 제가 발견한 것의 절반입니다. 껍질과 알맹이를 당신과 함께 나누었으니 저는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쓴 당나귀. 길을 가던 당나귀가 우연히 사자 가죽을 주었습니다. 당나귀는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쓴 채 산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나귀가 지나갈 때마다 토끼와 사슴들이 허겁지겁 달아났던 것입니다. 게다가 평소에 그를 우습게 여기던 말이나 염소들도 꼬리를 감추고 숨어버렸습니다. 당나귀는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때 저 멀리서 여우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당나귀는 다른 동물 중에서도 특히 여우를 얄미워했습니다. 꽤 많은 여우는 심심할 때마다 당나귀를 괴롭히고 골탕을 먹였기 때문입니다. 당나귀는 여우를 깜짝 놀라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쓴 채 가까이 다가온 여우를 향해 있는 힘껏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사자 가죽을 본 여우는 잠깐 깜짝 놀라서 황급히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의 울음소리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나귀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여우는 그것이 사자가 아니라 나귀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여우는 의기양양하게 나귀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귀야, 내가 너의 목소리를 기억하지 못했더라면 나도 분명히 무서워서 달아났을 거야. 어리석은 당나귀는 여우의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항해자. 몇 사람이 먼 나라로 가서 신기한 구경도 하고 무역을 해서 돈벌이도 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마침내 배를 한 척 장만한 그들은 장밋빛 미래에 대한 꿈을 품고서 먼 바다를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갑자기 거센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이 몰아쳤습니다. 배는 균형을 잃고 당장이라도 가라앉을 것처럼 출렁거렸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두 자신의 옷을 잡아 뜯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배전에 엎드려 바다의 신에게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고 배를 구해만 주신다면 우리가 소유한 물건 중에서 가장 값비싸고 고귀한 것을 감사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부디 폭풍이 가라앉도록 해주십시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그토록 살갑게 불던 폭풍이 차츰 가라앉더니 거짓말처럼 바다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뜻하지 않은 위험에서 겨우 살아난 사람들은 몹시 기뻐하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신에게 감사기도를 드리거나 약속한 재물을 바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용감한 키자비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물론 위험에서 벗어났으니 모두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언제 다시 무서운 폭풍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우와 악어. 여우가 강가에 갔다가 악어를 만났습니다. 한참이나 이야기를 나누던 여우와 악어는 누가 더 힘이 세고 운동을 잘하는지 경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여우야, 나는 너를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여우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악어는 은근히 여우의 약점을 들추었습니다. 너처럼 몸이 허약하다면 이 험한 숲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니?
운동을 좀 하는 게 어때? 운동이라고? 그래, 나를 좀 봐. 닭어는 여우 앞에서 몸을 잔뜩 들이고 으스대면서 자기의 몸매를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조상대대로 훌륭한 만능 체조 선수였어.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유연하게 된 거야. 여우는 몸을 축 늘어뜨린 악어의 껍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비웃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얼마나 열심히 체조했는지는 말 안 해도 잘 알겠네. 그게 무슨 뜻이야? 악어가 의아스러운 듯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악어의 피부를 손가락질하면서 말했습니다. 자네의 피부를 좀 보게. 얼마나 열심히 체조했으면 이렇게 온통 다 갈라졌겠나? 그 말을 들은 악어는 얼굴을 붉히면서 자기 피부를 감추려고 물속으로 첨벙 들어가 버렸답니다. 양치기와 바다. 바다가 바라보이는 언덕에서 양을 치던 양치기가 있었습니다. 양치기는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양과 푸른 풀밭뿐인 자신의 생활이 몹시 지겹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넓게 펼쳐진 바다가 자꾸만 자신을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양치기는 들판에 드러누워서 바다를 바라보며 배를 타고 무역을 하러 다니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양치기를 말리면서 충고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야. 그러나 양치기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푸른 언덕 위에서 바라다 보이는 바다는 항상 잔잔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양치기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양들을 몽땅 팔아서 대추 야자를 잔뜩 구입했습니다. 양치기는 대추 야자를 배에 싣고 항해를 떠났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대추 야자를 팔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푼 기대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거센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양치기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싣고 있던 대추야자를 모두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결국 양치기는 천신만고 끝에 겨우 목숨만은 구할 수 있었지만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양치기는 무일푼으로 고향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양치기는 다시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서 다른 사람들의 양을 키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바다는 정말 평온하구나. 양치기는 머리를 흔들면서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군요. 바다는 지금 더 많은 대추야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잔한 거란 말입니다. 방울새와 박쥐. 한 농부가 나무를 하기 위해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방울새의 노랫소리를 듣고는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방울새를 잡아다가 자기 집 새장에 가두었습니다. 방울새는 농부의 집에서 살게 된 다음부터 낮에는 한 번도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방울새가 왜 밤에만 노래를 하는 걸까? 낮에는 통 울지 않다가 밤만 되면 노래를 부르다니. 농부는 아무리 생각해도 방울새가 밤에만 우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다시 밤이 되었습니다. 방울새는 밤이 깊어지자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밤하늘을 날던 박쥐가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듣고 방울새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가만히 방울새의 노래를 듣고 있던 박쥐는 방울새가 노래를 그치자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어째서 당신은 낮 동안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있다가 밤이 되면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자 방울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밤에만 노래를 부르는 까닭은 낮 동안에 울다가 이렇게 붙잡히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나도 좀 현명해진 셈이지요. 방울새의 이야기를 다 들은 박쥐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조심하기 위해 낮에는 침묵을 지키다가 밤에만 노래를 부른다는 건가요?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조심하는 것이 너무 늦었군요.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농부에게 붙잡히기 전에 진작 그런 생각을 했어야지요. 참나무와 제우스. 어느 숲속에 참나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참나무들은 무리를 지어서 곧고 바르게 잘 자랐습니다. 참나무들은 단단하고 굵기 때문에 사람들은 참나무를 베어다가 여러 가지 용도로 썼습니다. 사람들은 가구를 만들 제목이 필요할 때마다 참나무들이 사는 숲속으로 와서 참나무들을 베어갔습니다. 아, 또 한 친구가 사람들에게 잘렸구나. 참나무들은 사람들이 나무를 자르는 모습을 보면서 몹시 슬퍼했습니다. 사람들의 도끼는 참나무의 몸을 무지막지하게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참나무들은 도끼를 미워하면서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저 도끼만 없다면 우리가 쉽게 쓰러지지 않을 텐데. 왜 사람들은 다른 나무는 놔두고 우리만 괴롭히는 걸까? 참나무들은 도끼의 횡포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처지가 몹시 슬펐습니다. 마침내 참나무들은 제우스 신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마구 우리를 베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잘려져 나가기 위해 살고 있는 셈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참나무들은 다른 어떤 나무들보다 끔찍한 도끼질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제우스 씨는 참나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들은 다른 누구를 탓할 것이 없다. 스스로를 탓해야 할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만약 자네들이 나뭇가지를 주지 않아서 도끼자루를 만들 수 없었다면 도끼가 어떻게 자네들을 잘랐겠느냐? 더구나 자네들이 목수의 일이나 농사를 짓는 일에 그렇게 소용이 되지 않았다면 왜 도끼가 자네들을 토막냈겠느냐? 농부의 생명을 구한 독수리. 독수리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길을 가다가 독수리를 발견했습니다. 농부는 새들의 왕 독수리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쌍한 녀석, 내가 풀어줄 테니 기다리거라. 마음씨 착한 농부는 그물에서 독수리를 풀어주었습니다. 농부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하늘로 날아가게 된 독수리는 무척 기뻤습니다. 독수리는 자신을 풀어준 농부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독수리는 담벼락에 기대어 앉아있는 농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담벼락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이 금이 가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담벼락이 곧 무너질 듯 몹시 위태롭다는 사실을 농부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농부님, 위험해. 독수리는 재빨리 농부가 앉아있는 곳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발톱으로 농부가 쓰고 있던 모자를 낚아챘습니다. 아, 내 모자. 농부는 독수리가 모자를 낚아채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농부는 독수리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독수리야, 내 모자를 돌려줘. 독수리는 담벼락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농부의 모자를 떨어뜨렸습니다. 농부는 그 독수리가 얼마 전에 자신이 구해준 독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독수리로군. 농부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모자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앉아있던 곳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자기가 조금 전까지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에 담벼락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로소 농부는 그 독수리가 은혜를 갚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몹시 고마워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바보. 양치기가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는 늑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란 양치기는 양떼를 한자리에 불러모은 뒤 늑대의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그러나 늑대는 단 한 마리뿐이었으며 이상하게도 양떼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양치기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참 이상한 늑대로군. 하지만 언제 덤벼들지 모르니까 잘 감시하는 게 좋겠어. 날이 저물자 양치기는 양떼를 몰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늑대는 여전히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양치기는 양떼를 몰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양치기는 또 같은 장소를 어슬렁거리고 있는 늑대를 발견했습니다. 그 늑대는 양떼에게 더 가까이 오거나 멀어지는 법도 없이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양떼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양떼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거나 사나운 눈빛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양치기는 다른 풀밭으로 양떼를 몰고 나갔지만 여전히 그 늑대는 양떼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이제는 양들도 늑대에게 익숙해져 늑대가 곁에 있든 없든 아랑곳하지 않고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양치기도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늑대는 날마다 양떼의 주위를 어슬렁거렸지만 아무런 말썽도 피우지 않고 조용히 양떼를 따라다닐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양치기는 사람 한 명 다니지 않는 외로운 들판에서 다정한 친구를 사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늑대를 양치기 개라도 되는 것처럼 여겼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양치기에게 갑자기 마을로 내려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늑대는 평소처럼 양떼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양치기는 이 광경을 보았지만 별로 걱정하지 않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양치기의 모습이 사라지자마자 늑대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늑대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양떼에게 달려들어서 모조리 잡아먹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다시 풀밭으로 돌아온 양치기는 양떼가 모두 사라지고 늑대 또한 모습을 감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양치기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늑대를 양떼와 같이 놓아둘 생각을 했을까? 조개를 삼킨 개. 달걀을 무척 좋아하는 개가 있었습니다. 그 개는 몰래 달걀을 훔쳐먹는 것을 좋아했답니다. 개는 닭장 주위를 어슬렁거리다가 암탉이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달걀을 깨뜨리지도 않고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리곤 했습니다. 암탉은 그럴 때마다 몹시 속이 상했지만 개와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개는 평소처럼 달걀을 훔쳐먹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조심해요. 개가 나타났어요. 수탉이 곁에 있는 암탉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개는 일부러 딴청을 부리면서 닭장 주위를 서성거렸습니다. 암탉은 달걀을 지키기 위해 절대로 둥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수탉도 부리부리한 눈을 커다랗게 뜨고 계속 개의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회를 엿보던 개는 마침내 풀이 죽어서 닭장 곁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닭장 바닥으로 하얗고 둥근 물건이 대구르르 굴러왔습니다. 오,
달걀이다. 암탉의 둥지에서 달걀이 굴러 떨어졌다고 생각한 개는 그것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쩍 벌려서 단숨에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먹자마자 뱃속이 콱 막히면서 무엇인가 딱딱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달걀이 아니잖아. 개가 삼킨 것은 달걀이 아니라 둥근 모양의 하얀 조개였던 것입니다. 개는 뒤늦게 잘못 먹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개는 성급하게 아무 것이나 삼킨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크고 딱딱한 조개가 뱃속에 들어간 개는 더 이상 다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그만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개는 가슴을 치면서 한탄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야. 둥근 것이라면 모두 다 달걀인 줄 알다니. 농부와 뱀. 한 농부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농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무척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귀여운 농부의 아들은 풀밭에 앉아서 놀다가 뱀이 기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뱀을 처음 본 농부의 아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 뱀의 꼬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뱀은 농부의 아들이 꼬리를 잡아당기자 깜짝 놀라서 농부의 아들을 이로 꽉 깨물고는 재빨리 도망쳤고, 농부의 아들은 그 자리에서 뱀의 독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던 농부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농부는 죽은 아들을 안고 울다가 아들의 팔에 뱀의 이빨 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뱀에게 물린 자국이잖아. 사악한 뱀 같으니 잡히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농부는 도끼를 집어들고 아들을 물어 죽인 뱀을 잡기 위해 돌아다녔습니다. 뱀 구멍을 발견한 농부는 근처에 숨어서 뱀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뱀이 구멍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을 때 농부는 온 힘을 다해서 도끼를 내려쳤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그만 뱀을 놓쳐버리고 그 대신 근처에 있던 바위를 두 동강 내고 말았습니다. 실수한 농부는 뱀이 양심을 품고 자신을 해치지 않을까 해서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뱀을 달래보려고 했습니다. 이봐, 내가 꼭 자네를 공격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그저 한번 화풀이해 보았던 거야. 그러나 뱀은 잔뜩 웅크린 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는 없을 거예요. 나는 당신이 두 동강 낸 바위를 보면 소림이 끼칠 것이고, 당신은 아들의 무덤을 볼 때마다 분노를 느낄 테니까요. 하얀 고양이와 아프로디테. 하얀 털을 가진 귀여운 고양이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하얀 고양이는 들쥐나 다람쥐처럼 작은 짐승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았습니다. 하얀 고양이는 물을 마시기 위해 샘물이 있는 곳으로 가다가 우연히 잘생긴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얀 고양이는 그만 젊은 청년의 모습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하얀 고양이는 그 청년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청년과 같이 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게 된 하얀 고양이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찾아갔습니다. 아프로디테님, 그 청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고양이에서 아름다운 처녀로 만들어주세요. 제발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여신은 하얀 고양이의 정성에 감동해서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얀 고양이는 아름다운 처녀로 변했습니다. 아름다운 처녀로 변신한 하얀 고양이는 그 청년의 사랑을 얻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얀 고양이는 그 청년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이 모두 끝나자 두 사람은 신방으로 갔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사람의 몸으로 변한 하얀 고양이가 본성까지 변했는지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두 사람이 쉬고 있는 신방에 쥐 한 마리를 풀어 놓았습니다. 하얀 고양이는 자신이 사람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고는 그 쥐를 잡아먹기 위해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여신은 하얀 고양이를 이전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처녀로 변신했던 하얀 고양이는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고양이의 몸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부자와 가죽장이. 어느 마을에 아주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날마다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정원에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꽃과 나무들을 심었답니다. 그런데 부자의 집 근처에 가죽 일을 하는 사람이 새로 이사 왔습니다. 가죽 일을 하는 사람의 집에서는 부자의 집과는 달리 날마다 동물들의 배설물과 피냄새 그리고 가죽을 손질하는 냄새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나자 부자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야? 정말 지독하구나. 향기로운 냄새만 맡고 살던 부자는 고약한 냄새 때문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옆집에 있는 가죽장이를 멀리 쫓아내는 게 좋겠어. 부자는 가죽장이를 불러서 당장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가난한 가죽장이는 허리를 굽신거리며 곧 이사를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가죽장이는 여전히 자기 일에만 열중할 뿐이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가죽장이에게 이사를 가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죽장이는 곧 간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이사를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부자는 가죽 냄새에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죽장이에게 이사를 가라고 못살게 굴지 않게 되었답니다. 신상을 지고 가는 당나귀. 어느 날 당나귀는 등에 신의 조각상을 짊어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등에 진 물건이 무엇인지 알 턱이 없는 당나귀는 짐이 너무 무겁다고 불평할 뿐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당나귀와 나귀 몰입꾼은 어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마을 사람들이 신상을 보고는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신상 앞에 엎드리면서 절을 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절을 하다니. 어리석은 당나귀는 영문을 모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에 당나귀를 구박만 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공손한 태도로 길을 비키면서 절을 올리자 당나귀는 차츰 그 일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절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분이 우쭐해진 당나귀는 자신이 무슨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찮은 나귀 몰입꾼에게 시달리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당나귀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귀 몰입꾼이 끌어당겨도 반항하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속셈을 알아차린 나귀 몰입꾼이 당나귀의 엉덩이에 채찍질을 하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너는 사람들이 너를 받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내가 등에 짊어지고 있는 신상께 경배를 드리는 거지. 여우와 나무꾼. 숲속에서 여우가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치던 여우는 나무꾼을 발견했습니다. 여우는 서둘러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무꾼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전 지금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어요. 부디 저를 숨겨주세요. 여우가 애처로운 눈빛으로 나무꾼에게 사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단에 들어가 있거라. 여우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웠던 나무꾼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여우는 나무꾼이 모아놓은 나무단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잠시 후에 사냥꾼이 나타났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서 도망치는 여우를 보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나무꾼은 손으로 여우가 숨어있는 나무단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사냥꾼은 나무꾼의 손짓이 무슨 뜻인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 녀석이 어딜 갔지? 사냥꾼은 나무꾼의 말을 그대로 믿고는 여우를 찾기 위해 다시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냥꾼이 사라진 후에 여우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나무단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나무꾼의 곁을 지나 숲속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것을 본 나무꾼이 큰 소리로 여우를 나무랐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여우로군. 자기 목숨을 구해주었는데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가다니. 그러자 여우가 돌아서면서 점잖게 말했습니다. 은혜도 모른다고요? 천만에요. 만약 당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했더라면 나는 기꺼이 당신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을 겁니다. 여우의 말을 듣고 나무꾼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답니다. 사냥개와 산토끼. 사냥에 처음 나서는 젊은 사냥개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냥하는 훈련을 받기는 했지만 실제로 경험이 없었던 사냥개는 몹시 서툴렀습니다. 젊은 사냥개는 열심히 사냥감을 뒤쫓았습니다. 다른 개들에게 뒤지는 것이 싫어서 하루 종일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젊은 개는 단 한 마리의 동물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느 사이에 날이 저물고 사냥터에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면 사냥도 못하는 개라고 다들 나를 놀릴 거야. 젊은 사냥개는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척 싫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다른 사냥개들이 놀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냥개는 마지막 힘을 다해 덤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냥개는 운 좋게도 덤불 속에 납작 엎드린 채 숨어있던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사냥개는 토끼를 잡은 것이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사냥개는 그토록 힘들게 잡은 토끼를 금방 죽여버리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사냥개는 무서워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토끼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 발로 누른 채 툭툭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로 살짝 물었다가 다시 토끼의 상처를 혀로 핥아주었습니다. 사냥개가 장난을 치는 동안 토끼는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한참이나 그렇게 시달림을 당한 토끼는 지칠 대로 지쳐서 사냥개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를 물어서 죽이거나 혀로 상처를 핥아주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그래야 당신이 나의 적인지 친구인지 구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에 빠진 사자와 농부. 어느 농가에 아름다운 딸을 가진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처의 숲에서 살고 있던 사자는 농부의 딸을 보고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날마다 농가 근처에서 농부의 아름다운 딸을 훔쳐보던 사자는 드디어 용기를 냈습니다. 농부를 찾아가서 딸을 달라고 간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농부를 찾아간 사자는 정중한 태도로 청혼했습니다. 대개 따님을 사랑합니다. 따님을 이대로 주신다면
행복하게 해줄 것을 사자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사자의 말을 들은 농부는 커다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기 딸을 사나운 맹수에게 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자의 청혼을 그 자리에서 거절한다면 사자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자가 대답을 재촉했습니다. 농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자네처럼 용맹한 사자라면 내 사윗감으로 나무랄 데가 없네. 하지만 내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네. 그게 뭐죠? 말씀만 하십시오. 내 딸은 자네의 이빨과 발톱을 두려워한다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뽑아버렸으면 좋겠네. 사자는 농부의 딸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자는 집으로 돌아와서 비장한 각오로 자기의 이빨과 발톱을 모조리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농부의 딸을 데려가기 위해 다시 농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이빨과 발톱이 빠진 사자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사자를 내쫓았습니다. 고약한 녀석, 사자 주제에 감히 내 딸을 넘보다니 썩 물러가지 못해. 개와 수탉의 동맹. 한 마을에서 자란 개와 수탉이 있었습니다. 개와 수탉은 서로 사이좋은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가 수탉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편안하게 지냈어. 하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일들도 많이 있을 거야. 그러니 우리 세상 구경을 떠나는 게 어떨까? 그러자 수탉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좋은 생각을 했네. 우리 둘이 힘을 모으면 길을 가는 것도 힘들지 않을 거야. 개와 수탉은 당장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한참 길을 가다 보니까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수탉은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잠자리를 마련했고, 개는 나무 밑에 있는 움푹 팬 구멍에서 잠을 잤습니다. 마침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알리는 버릇이 있는 수탉은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날이 밝고 있구나. 아침이 왔다고 알려주어야지. 수탉은 우렁찬 목소리로 꽃기요 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늑대가 울음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재빨리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온 늑대는 나무 위에 앉아있는 수탉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수탉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궁리한 끝에 늑대는 상냥한 목소리로 수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게 수탉, 자네는 어쩌면 그렇게 훌륭한 목소리를 가졌는가? 어디 한번 땅으로 내려와 보게. 그토록 훌륭한 목소리를 가진 자네의 모습을 가까운 곳에서 보고 싶네. 그러자 수탉은
태어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나무 밑에서 자는 문지기를 깨우세요. 그래야 내가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늑대는 문지기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빨리 수탉을 유인해서 잡아먹겠다는 욕심으로 나무 밑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미 잠에서 깨어있던 개는 다가오는 늑대를 얼른 쫓아버렸답니다. 속임수. 어느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하루 먹을 음식조차 간신히 구할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거나 마을 사람들이 갖다 주는 음식을 얻어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아무 데서나 자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몸이 허약하고 항상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은 병이 났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병은 나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은커녕 끼니도 제대로 때울 수 없었기 때문에 병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아테나 여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비로운 아테나 여신이여, 저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신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황소 100마리를 바치겠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은 신들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과연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신들은 그의 병을 낫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몸이 되도록 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그 사람에게 제물로 바칠 100마리의 황소가 있을 턱이 없었습니다. 머리를 짜낸 그 사람은 촌농으로 100마리의 황소를 만들어서 제단에 바쳤습니다.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자 신들은 몹시 화가 나서 벌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들은 그 사람의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바닷가로 나가면 은화 1000냥을 얻게 될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몹시 기뻐하면서 새벽에 바닷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한 입의 은화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나운 해적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해적들은 그를 붙잡아서 배에 실었습니다. 해적들은 다른 나라로 가서 은화 1000냥을 받고 그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렸답니다. 나그네와 헤르메스. 나그네가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나그네가 가는 길은 무척 고되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는 출발하기도 전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길을 가다가 병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지? 게다가 산길에서 강도를 만나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 나그네는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자꾸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헤르메스 신에게 기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헤르메스 신이여, 저는 이번에 길고도 위험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이번 여행을 무사히 마치게 되면 여행 중에 얻는 것은 무엇이든지 절반으로 나누어서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부디 이번 여행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는 기도를 마치고 길을 떠났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기도 덕분인지 여행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그네는 들길을 걷다가 커다란 자루를 발견했습니다. 나그네는 얼른 그 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혹시 돈이 든 자루가 아닐까? 나그네는 서둘러 자루를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땅콩, 아몬드, 대추 야자. 돈이라도 들어있을 줄 알고 좋아했잖아. 마침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픈데 잘 됐다. 여기에서 잠시 쉬었다가 길을 떠나자. 마침 배가 고팠던 나그네는 허겁지겁 자루 속에 들어있는 열매들을 꺼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열매를 먹고 나자 나그네는 자신이 무엇인가 빠뜨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 헤르메스 신에게 절반을 바치기로 약속했었지. 갑자기 헤르메스 신과의 약속이 생각난 나그네는 자기가 먹다 버린 땅콩, 아몬드의 껍질과 대추 야자의 씨를 부지런히 모아서 제단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헤르메스 신이여, 제가 발견한 것의 절반입니다. 껍질과 알맹이를 당신과 함께 나누었으니 저는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쓴 당나귀. 길을 가던 당나귀가 우연히 사자 가죽을 주었습니다. 당나귀는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쓴 채 산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나귀가 지나갈 때마다 토끼와 사슴들이 허겁지겁 달아났던 것입니다. 게다가 평소에 그를 우습게 여기던 말이나 염소들도 꼬리를 감추고 숨어버렸습니다. 당나귀는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때 저 멀리서 여우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당나귀는 다른 동물 중에서도 특히 여우를 얄미워했습니다. 꽤 많은 여우는 심심할 때마다 당나귀를 괴롭히고 골탕을 먹였기 때문입니다. 당나귀는 여우를 깜짝 놀라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쓴 채 가까이 다가온 여우를 향해 있는 힘껏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사자 가죽을 본 여우는 잠깐 깜짝 놀라서 황급히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의 울음소리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나귀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여우는
그것이 사자가 아니라 나귀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여우는 의기양양하게 나귀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귀야, 내가 너의 목소리를 기억하지 못했더라면 나도 분명히 무서워서 달아났을 거야. 어리석은 당나귀는 여우의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항해자. 몇 사람이 먼 나라로 가서 신기한 구경도 하고 무역을 해서 돈벌이도 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마침내 배를 한 척 장만한 그들은 장밋빛 미래에 대한 꿈을 품고서 먼 바다를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갑자기 거센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이 몰아쳤습니다. 배는 균형을 잃고 당장이라도 가라앉을 것처럼 출렁거렸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두 자신의 옷을 잡아 뜯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배전에 엎드려 바다의 신에게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고 배를 구해만 주신다면 우리가 소유한 물건 중에서 가장 값비싸고 고귀한 것을 감사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부디 폭풍이 가라앉도록 해주십시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그토록 살갑게 불던 폭풍이 차츰 가라앉더니 거짓말처럼 바다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뜻하지 않은 위험에서 겨우 살아난 사람들은 몹시 기뻐하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신에게 감사기도를 드리거나 약속한 재물을 바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용감한 키자비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물론 위험에서 벗어났으니 모두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언제 다시 무서운 폭풍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우와 악어. 여우가 강가에 갔다가 악어를 만났습니다. 한참이나 이야기를 나누던 여우와 악어는 누가 더 힘이 세고 운동을 잘하는지 경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여우야, 나는 너를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여우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악어는 은근히 여우의 약점을 들추었습니다. 너처럼 몸이 허약하다면 이 험한 숲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니? 운동을 좀 하는 게 어때? 운동이라고? 그래, 나를 좀 봐. 악어는 여우 앞에서 몸을 잔뜩 들이고 으스대면서 자기의 몸매를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조상대대로 훌륭한 만능 체조 선수였어.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유연하게 된 거야. 여우는 몸을 축 늘어뜨린 악어의 껍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비웃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얼마나 열심히 체조했는지는 말 안 해도 잘 알겠네. 그게 무슨 뜻이야? 악어가 의아스러운 듯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악어의 피부를 손가락질하면서 말했습니다. 자네의 피부를 좀 보게. 얼마나 열심히 체조했으면 이렇게 온통 다 갈라졌겠나? 그 말을 들은 악어는 얼굴을 붉히면서 자기 피부를 감추려고 물속으로 첨벙 들어가 버렸답니다. 양치기와 바다. 바다가 바라보이는 언덕에서 양을 치던 양치기가 있었습니다. 양치기는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양과 푸른 풀밭뿐인 자신의 생활이 몹시 지겹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넓게 펼쳐진 바다가 자꾸만 자신을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양치기는 들판에 드러누워서 바다를 바라보며 배를 타고 무역을 하러 다니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양치기를 말리면서 충고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야. 그러나 양치기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푸른 언덕 위에서 바라다 보이는 바다는 항상 잔잔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양치기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양들을 몽땅 팔아서 대추 야자를 잔뜩 구입했습니다. 양치기는 대추 야자를 배에 싣고 항해를 떠났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대추 야자를 팔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푼 기대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거센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양치기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싣고 있던 대추 야자를 모두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결국 양치기는 천신만고 끝에 겨우 목숨만은 구할 수 있었지만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양치기는 무일푼으로 고향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양치기는 다시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서 다른 사람들의 양을 키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바다는 정말 평온하구나. 양치기는 머리를 흔들면서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군요. 바다는 지금 더 많은 대추 야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잔한 거란 말입니다.